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방기술 시장. 2. 일본의 치유. 3. KF-21의 독특한 디자인을 테스트해보세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세상에 공개했을 때는 그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외계 기술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현재에도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은 보급되었지만 정말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든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KF-21을 만들어 스텔스 전투기 개발국의 자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나라 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는 차세대 스텔스기 F3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한국의 KF-21에 추월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KF-21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스텔스 기술 시즌기인 X2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동부가 스텔스기 경쟁에서 선두에 선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한국에 추월당하고 아무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태에 일본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한국의 KF-21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추락해버린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해왔습니다. 1978년 미쓰비시 F1 지원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2000년에는 F-16에 기반을 둔 미쓰비시 F2의 개발에도 성공해 지금은 일본 자위대의 주력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4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한 미쓰비시는 자신감을 얻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에 뛰어들 것을 선언했었는데요. F3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FX 사업은 밑빠진 독처럼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럴듯한 성과를 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봐줄만 했던 시험용 스텔스기 X2가 2016년에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이때 기반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F3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사실상 프로젝트가 폐기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4년 개발되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 비행을 마친 X2 역시 스텔스 전투기라 자칭하기엔 문제점이 많은 기체였습니다. 특히 공기흡 입구의 구조가 아시즈 적감에 부적합하고 입구가 좁아 기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계상 연료를 탑재할 경우 무장 장착이 불가능한 사실상 전투기라고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차기 스텔스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으나 기술 개발 시즌기인 X2를 스텔스기하고 보도한 건 미국의 스텔스기 F-35를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일본의 과시용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결국 2020년에 들어서 F3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F3 개발 사업을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템페스트와 단일화할 것을 선언하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영국 템페스트 전투기의 개발 완료 시기는 2035년으로 예상돼 일본에 본격적으로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는 것은 상당히 늦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거세진 지금의 상황에서 영국의 템페스트 전투기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한국에 빌어서라도 KF-21을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최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군사적 시위로 중국은 대만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그런데 대만을 넘어 날아간 미사일이 엉뚱하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기에 낙하해 자위대의 초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일본 방위성에서 이에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중국과 일본은 관련 해역에서 아직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그곳이 일본의 영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국은 이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에 대응해 일본 내부에서 중국에 맞설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면서 KF-21을 일본에 도입하자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니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의 KF-21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일본 정부도 하루빨리 한국과의 갈등 국면을 해결하고 KF-21을 일본에 도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처음 개발하는 신형 전투기가 완성에 가까워졌다. 시제기를 통한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다. 세계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KF-21은 미국 유럽과 중러가 주도하는 군용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니케이 신문은 한국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2026년 양산에 바짝 닦아섰다고 보도하며 한국 기술진들의 끈질기고 일관된 집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중국과 한국뿐인데요. 중국의 스텔스기 제이젠 22, 미국 스텔스기의 설계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인 만큼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은 KF-21은 제대로 된 스텔스가 아니라며 J-20에는 상대도 안 된다는 논조를 펼쳐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가 놀랍게도 중국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5세대 전투기 KF-21 첫 비행 J-20과 비교하면 어떨까? KF-21과 J-20을 비교하여 닦아내릴 것처럼 보이는 기사이지만 놀랍게도 KF-21과 J-20의 스펙을 나름 객관적으로 분석, 비교하며 KF-21이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진 전투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진보적인 발전 개념이 더 실용적이다.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맹목적인 퍼포먼스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 플랫폼을 구축한 후 후속 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투 능력을 개선하고 확장한다. KF-21의 정식 운용은 불가피하게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본 기사에서는 KF-21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이러한 전력 증강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논지를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여전히 KF-21은 외관만 멀쩡한 전투기라고 무시하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KF-21과 함께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에 대해서도 논평했는데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한국이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린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F3 전투기는 PPT에 머물러 있고 한국의 준 5세대기는 이미 하늘로 날아올랐으니 틀림없이 한국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며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아무것도 이루어낸 게 없다며 비꼬았습니다. 일본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한국의 KF-21은 이제 개발 완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시험 비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높은 수율로 빠르게 요구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가가 전체적인 병기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카이는 KF-21의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 각 과정에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생산의 첫 단계는 동체와 날개를 구성하는 복합재를 성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항공기의 생산 속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카이는 복합재, 자동적층 장비 AFP를 개발해 복합재 생산 공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레이업 작업을 자동화하여 공정 시간을 20분의 1로 단축하고 작업 효율도 10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AFP 기술은 KF-21의 개발에 협력한 록히드 마틴에서 이미 도입한 기술이었지만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하며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공정 개발에 들어가 KF-21의 맞춤형으로 AFP 기술을 개발해냈었는데요. 카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KF-21에 AFP,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AFP 장비가 자재를 적층함과 동시에 표면을 스캔하고 A1이 스캔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층 결과에 대해 자체 결함 판정을 내리는 혁신 검사 시스템으로 유관 검사 대비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 피로도를 감소시켜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이는 딥러닝 딥 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단독 판단 수준까지 정확도를 향상해 KF-21 양산 공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을 마친 동체세 부분을 조립하는 과정은 그동안 항공기 제작에 있어 가장 고난이도의 공정이었습니다. 기존의 이어 장치와 크레인을 이용하는 조립 방식은 과정에서 구조물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고 결합 후에 오차를 판단하기도 매우 어려웠죠. KF-21의 생산 공정에는 보잉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퀘스가 도입되어 레이저 트래커를 통해 동체 결합 오차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인치 0.025mm로 낮추는데 성공해 사실상 오차 없는 조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KF-21의 주날개와 보조날개를 체결하는 리벳 작업을 위해 해당 부위의 구멍을 가공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LDS 장비가 적용되었는데요. KF-21에 뚫어야 하는 구멍이 17,000여 개에 달하기에
기존 수작업 대비 작업 시간이 80%나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 두 가지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개발한 LRDS 장비는 세계 최초로 두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하는 데 성공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처럼 KF-21에 도입될 신기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보라매가 하늘로 날아오를 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동부가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자리를 가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훔쳐 만든 J-10, 영국에서 얻어올 예정인 X-3,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현무5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국방과학면 구소에드가 개발 중인 현무5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이 대륙간 핵탄도탄인 ICBM의 탄두 중량보다 무거웠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차이도 꽤 큽니다. 현무사 미사일이 사용하는 4톤 탄두만 하더라도 미국의 SLBM이나 ICBM의 탄두 중량과 비슷한데요. 현무5 장거리형의 6톤 탄두만 하더라도 웬만한 ICBM보다 탄두 중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무5의 소식을 접한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ICBM을 개발 완성하기 전에 먼저 다탄두 미사일인 MIRB를 운용할 탄두를 개발 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한국이 주장한 벙커버스터탄은 위장이고 재도립체를 개발해 다탄두를 만들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만으로 한국이 ICBM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곧 바로 ICBM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만들 수는 있으나 현대전에서 먹지력을 발휘할 MIRB나 MALV로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무 기반 핵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RM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군사무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RM이 ICBM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무기의 끝판왕인 ICBM보다 사거리도 짧고 도립속도도 느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강국들은 ICBM보다 오히려 RM을 더 무서워합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RM은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RM 개발과 양산을 막기 위해 INF라는 조약을 맺었을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또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전술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현무5 미사일에 숨겨진 멍청한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 5종의 각종 유도 체계를 공개한 사건인데요. 이날 방위사업청은 SLBM 발사 시험, 천룡 공대지 미사일 분리 시험, 초음속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 고체 로켓 면소 시험, 고위력 미사일 개발 성공을 일심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경고라고 말하는데요. 북한 국방과학원이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왕이 외교부장이 같은 달 방한해 한국을 압박하자 사전에 준비해뒀던 여러 무기를 일시에 공개해 한국에 까불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사 직후 중국과 북한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자신들이 SLBM을 만들어봤는데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현실 부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무기는 5이었으므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SLBM 발사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비록 NPT에 묶여있어 핵탄두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핵무장의 끝판인 SLBM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진짜는 따로 이더 진짜는 바로 당시 고위력 미사일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며 정체를 숨겼던 현무5의 구체적인 스펙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에서 평양,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전방군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 탄두 중량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2030년 이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완성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한
세축 체계민 대량 응징 봄 OKMPR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인 GG57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GG57 마분 길이 6.2m, 직검 0.8m, 무게 13.6톤에 탄두 중량 2.4톤 민 초대형 벙커버스터로 지하 60m의 짊어진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 8m 두께의 방머 시설을 단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통력만 따지면 탄두 중량이 무려 8.4톤인 초대형 항공폭탄 GG43 모압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무5는 장거리 형조차 탄두 중량만 6톤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자유낙하하는 항공폭탄인 GG57과 달리 로켓 추진으로 고도를 올렸다가 급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당면이 관통력으로 보나 탄두의 위력으로 보나 현무5는 GG57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시 핵전쟁 벙커로 쓰기 위해 지하 150m에 지어진 북한의 지휘소조차 한 방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사실 8톤이나 되는 탄두의 미사일이 지구상에 나온 적이 없어서 한국이 이 미사일로 대체 뭘 부수자고 만든 건지 이해가 만 갈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하 150m 정도야 기존에 개발된 현무4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무4는 기본 사양무로 알려진 2톤 탄두만 써도 지하 150m, 200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무4의 4톤 탄두를 사용한다면 1997년 벙커버스터로 개조되어 배치된 B-61 마드 11 핵폭탄과 같은 지하 300m 관통 능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무4가 전술핵급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시설을 부수기 위해 6톤, 8톤 탄두 같은 괴물 탄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8톤 탄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GG43 모압입니다. GG43 모압은 현존하는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거대한 폭탄입니다. 길이 9.2m, 직경 1m에 무게 9.5톤, 탄두 중량 8.4톤의 괴물 폭탄인데요.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폭발 반경만 약 140m에 달하며 그 외 수백 미터 명역에 공기를 태우고 빨아들여 막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8톤 탄두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현무5 단거리형은 낙하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탄두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습니다. 미중 상당수가 관통을 위한 중금속이라고 알려 있으나 이는 달리 말해 8톤의 고성능 폭약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5가 단순한 벙커버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벙커버스터라는 그럴싸한 용도 취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탄두 각계 재도립체인 MIRB 개발의 사전 준비입니다. 현대 핵보유국의 주력 핵무기는 흔히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입니다. 탑재 탄두로 분류할 경우 MIRB, MARV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MIRB는 하나의 미사일 안에 여러 말의 재도립체 RV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각 RV에는 각기 100-500KT 정도의 핵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 RV들은 발사 이후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다는 전략원잠은 미군이 운명하는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입니다. 여기에서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8발의 다탄두를 운용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미사일 20발을 쓸 수 있는 오하이오급 원잠은 한 번에 최대 160개 도시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종말 단계에서 재도립체가 궤도를 들어 요격 미사일을 피하거나 목표를 받고 적을 교란하는 기동 가능 재도립체 MARV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MIRV의 평균 탄두 중량이 4톤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 최대 위력이 475KT인 8발의 RV만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SLBM의 최대 탄두 중량이 4톤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 뜻은 한국은 탄두 중량으로만 따지고 보면 탄두 중량 6톤인 현무5 미사일에 재도립체를 탑재할 경우
최대 10발의 RV를 가진 사거리 600km MIRV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톤 탄두는 더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우면 현존 최대의 ICBM이자 MIRV인 러시아의 R-36m와 유사한 숫자의 RV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R-36m, 나토명 SS-18 사탄은 무게 210톤 내외의 초대형 미사일로 한 발에 25MT급 핵탄두나 760KT RV 10발과 수십 발의 기만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R-36의 탄두 중량이 8.8톤입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만 따지면 현무5가 탑재할 수 있는 RV의 숫자가 세계 최대 ICBM과 맞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능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무5의 사거리는 장거리형이 600km, 단거리형이 300km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 D5 SLBM의 경우 RV 3발 기준 사거리가 13,000km이고 8발의 W88 탄두를 모두 실어 탄두 중량이 3톤이 넘어도 7,500km의 유효 사거리를 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ICBM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한국이 현대전에 쓸만한 ICBM을 개발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ICBM 개발 전 단계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RM을 먼저 개발하는 것입니다. RM이라면 현재 한국이 확보한 기술력만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이라니 뭔가 약해 보이지만 시기에 따라 오히려 ICBM보다 위험한 것이 RM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INF 조약입니다.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 INF 협정은 RM을 남용하다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인데요. 지금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RM을 양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협정에 탈퇴하면서 조약이 무너졌으나 이 조약만 보더라도 RM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M은 무엇이 장점일까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RM은 사거리가 3,500km인 미사일을 말합니다. 5,500km라는 거리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최대의 위협인 중국과 최근 미운 짓을 많이 한 인도네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그럼에도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크기가 작아 이동식 발사대 텔로 운용하기 좋아 적이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도 높은 게 장점인데요. 당면이 단가나 유지비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펙상 일단 쏘면 무조건 핵 공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ICBM과 달리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 탄두를 장착한 전술무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핵탄두를 확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그야말로 만성맞춤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현무호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 2-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IBM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성능만 조정하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R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고체면료 로켓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말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한 현무5로 인해 이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게 남은 건 하루빨리 RM 성능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 자주권까지 확보해 누구보다도 급한 상황에서 UAE 왕세자가 생각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따지게 되면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친미 국가라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경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긴밀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의 위치가 중동 여러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에 중동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경계에 있어 항모도 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무기를 구입할 때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올 정도로 상부상조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 때문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하단에 위치한 예멘에서 발생한 분쟁이 이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멘은 한국에게 있어 생소한 국가인데요. 예멘은 커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예멘산 커피는 복잡한 맛과 향으로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은 기호품인데요. 우리가 모카라고 부르는 커피 역시 예멘의 항구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동에선 예멘은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데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홍해 열안의 위치에 있어 수에즈 함을 오가는 배들에게 있어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예멘은 석유 산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입한 석유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경유지 무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멘은 분란과 전쟁의 위기에 항상 놓여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15년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 때입니다. 지금도 이 내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예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멘의 현 정부인 하디 정부를 후티 반군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로 인해 정통 정부였던 하디 정부는 산악지대로 피신하고 후티 반군이 예멘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하디 정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 후티 반군과 하디 정부가 각각 자신이 예멘의 합법적인 정권이라 주장하는 바람에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멘 내부의 전쟁이라면 쉽게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은 이것이 해외 강대국의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란 정부가 후티 반군을 지지하면서 군수 물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아랍에미리트도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나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였는데 예멘의 친이란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일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하디 정부의 정통성을 지지하면서 하디 정부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수입한 미국 무기가 하디 정부에게 전달되면서 전쟁은 더 격화되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 수준인 미국의 무기가 내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기치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계약된 최신 전투기는 물론 다연장 로켓 역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 기종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시 아랍에미리트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입받기로 한 무기의 금액만 230억 달러였기에 급한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재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이탈리아는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마이오 외무장관은 평화를 위한 메시지이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무너뜨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표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행동을 저격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선뜻 무기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런 그에게 떠오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계약이었는데요. 천무를 개발한 하나 디펜스 역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발맞춰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이 무사히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앞서 미국의 MSI 하이마즈 12대를 먼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지만 동굴진지를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펴는 적에게 피해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북한군의 해안포와 장사점포 진지를 정밀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명 번개 사업인데요. 번개 사업을 통해 적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지대지유도 무기의 탐색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는 당시 UAE 측에 게릴라들이 숨은 동굴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하관동 유도탄이 개발됨을 소개하였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UAE는 이미 2017년 당시부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전람회 이덱스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천무 시스템은 물론이고 미사일 탄약까지 구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천무는 미국의 MLRS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많이 닮아 있어 성능 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MLRS보다 성능이 우수한 이어 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와 방위각의 동시구동이 가능해 사격 시간이 MLRS보다 20초가량 짧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스템에 있어 시간이 20초나 단축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계약이 적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아부다비 왕세자를 비롯 UAE의 고위 인력들, 이 한국의 방산업체 적극적으로 계약 타진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에는 외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북의 분쟁에 대한 개입의 방침을 바꾼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예멘 내전에 돌입한 UAE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화력에서 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화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 2017년에도 한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 차례 회동을 가진 바였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캠드 시스템을 수입하고자 했었는데요. 한국형 공격형 방위 체계를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동시에 보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바로 캠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층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비롯해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캠드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천궁 역시 교섭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캠드 체계에서 핵심 무기 체계인 지대공 미사일 엠셈을 한국이 양산할 수 있었던 터라 협력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UAE의 지리적 조건 역시 한국보다 우수한 상황이라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영토는 산악지대가 많고 설치 지역이 주로 산악의 좁은 지형이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UAE의 경우 사막의 넓은 지대가 갖춰져 있어 캠드를 100%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전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무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이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국가인데요. 최근 한국 항공우주 기술을 배운 아랍에미리트는 화성 탐사위성 아마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도 한국에서 배워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UAE 농업기술회사 스마트 에이커스는 스마트팜 제조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기술 회사인 엔싱의 도움 덕분에 설비와 기술을 지원받고 실제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과거 중동 건설 일꾼으로 외화벌이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쌓였기에 대규모 무기 거래도 이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외교는 물론 경제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